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어제 5번째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제시됐습니다. 기간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에 85조가 투입됩니다. 85조요. 엄청나죠? 고용 유지 그리고 이익 공유를 조건으로 걸고요. 항공이나 자동차 등 기간 산업에 40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35조, 55만 개 긴급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떠받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점을 좀 약간 다르게 맞췄습니다. 대기업에 40조를 지원을 한다. 앞서 매일경제 기사에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언급됐죠. 주로 대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할 것, 그리고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에 이익이 날 경우는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것,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추진한다. 그리고 청년 알바 등 일자리 55만 개가 목표다. 물론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학계 신속 지원 필요하다. 기업 숨통 틔워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자는 기부를 유도한다. 재난지원금 100%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다. 70%만 줘야 된다. 꽤 오랫동안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당정이 합의를 했는데 다 줍니다. 다만 기부를 유도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지? 어정쩡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가 기부안 마련할 땐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당정이 뭔가 대립하는 모습인데 일단 매듭은 져졌고요. 수령 여부 선택에 맡겨 재당부당 덜기다. 그런데요. 자발적 기부라며 밀어붙이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통합당 결국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죠. 전권을 달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장 안 한다. 대선까지 전권을 달라. 당내에서는요, 이 비대위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4월 23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금모으기처럼.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주기는 주되 사회지도증 또는 고소득증은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의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게 금모으기를 연상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의 침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북한을 뺀 주변 나라 전 세계가 다 관심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8번째 비대위입니다. 미래통합당. 만약에 비대위체가 출범하게 되면은요,
최근 10년간 8번째 비대위를 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빵이냐 방역이냐.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에 각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사실 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요. 재난지원금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 땐 15% 세액공제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100% 전 국민에게 준다. 다만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은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정 모든 가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이 합의도 진통이 있었고요. 뭔가 좀 가까스로 된 측면이 보였어요. 내용 좀 보면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청와대 한발 물러서서 여당안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뭐 청와대가 어제 직접적으로 뭘 내용을 밝힌 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요. 반대하던 기재부는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가까스로 봉합은 된 모양새입니다. 야당 입장이 막판 변수인데 야당은요. 수정된 예산안 정부가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국채 발행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여러 가지 또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5% 세액공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어떤 가구에서 안 받는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기부를 한 거예요. 그걸 기부로 간주하겠습니다. 기부로 간주되면서 연말에 해가 바뀌어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15%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세금을 덜 걷어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금모으기처럼 지원금 기부 기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합의 땐 받아들여야.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받아들여라고 했죠.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완강하게 70% 주장을 했잖아요. 내용 보면은 통합당 설득 남은 전 국민 지급이다. 기재부는 좀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고요. 버티던 홍, 정세균 총리까지 가세하자 유턴했다. 그러자 통합당 국채 보상 운동 하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시민의식에 기댄 궁여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발적 기부를 포함하여 국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경제 파장의 피해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라면 과거 IMF 때의 그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제2의 국민운동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책을 당정이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금모으기 운동처럼 뭔가 자발적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붙여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총리 설득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결국 고집을 꺾었는데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부 삼각 핑퐁 게임 진화했다. 야당
민주당 주장은 국채보상운동. 앞선 기사에 있던 대목이 또 들어있네요. 공은 다시 정부로 향후 논의 주목이다. 자, 이렇게 당정이 합의했지만 이런 문제는요, 정부가 다시 계획안을 짜서 국회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은 또 정부로 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또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붓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그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 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합의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부로 대상자를 줄인다. 돈을 받을 대상자를 줄인다.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정부가 쓸 돈을 좀 아낀다.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국가 정책을 예. 선의에 의존하는 그 정책이 됐죠. 세상에 돈 관련해서 예. 제일 기분 나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예. 또 줬다가 뺏는 거, 예. 돈 자랑 시커내놓고 예. 얻어먹는 사람. 아. 제일 얄미운 사람 세 사람이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예. 거기 트랙에 빠졌어요. 오. 4월 3일 날 당정청이 예. 소득 하위 70%한테 부조 7천억 풀어서 100만 원씩 예. 하위 70%를 예.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처음에 나온 게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예. 청와대 뭐 당정청 예, 예. 오케이해서 발표해서 그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총선이 4월 15일 날을 앞두고 예. 민주당에 바꿨잖아요. 예. 전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 예. 예. 그또 정확히는 4인 기준 가구 4인 100만 원. 기준이죠. 그러니까 예. 전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 준다. 대상으로 예. 준다. 또 뭐 미래통합당도 1인당 또 50만 원 준다고 또 거기는 더 과세를 세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더 세게 예. 불렀어요.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예. 국민들은 다 100만 원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줄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 이거 도대체 3조 4조를 추가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 예. 이거 못하겠다. 어. 그 뒤로 어떻게 보면 발랑 자빠진 거죠.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급하니까 저 국회의장 예. 하던 정세균 예. 총리를 동원해서 예. 기재부를 어떻게 보면 팔을 비틀은 거죠. 아. 예, 팔을 비틀어서 반합의를 끌어낸 건데 예. 그 명분이 팔 예. 비트는 명분이 나머지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예. 저기 100만 원을 안 받는 걸로 기부를 하면은 예.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 안 받으면 나중에 연말 정산한테 한 15만 원 정도 15만 돌려주겠다. 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약속했다는 그 고육지책은 이해가 가는데 예. 정부 정책을 개인의 선의에 의존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또 IMF 때 그 금모으기 운동. 예. 저도 그때 주택은행 맨 먼저 가서 금 팔았거든요. 어. 국가 위기에 대한 그 예. 동참 의식도 있지만 예. 사실은 재테크용도 있거든요. 어. 그때 돈이 없어서 예. 다 금 팔아가지고 집에 돈 좀 현금 좀 어. 갖자 그런 이기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저렇게 부자들 보고 예. 너희들은 받지 마라. 예.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한다. 100만 명이 참여한다고 해야 겨우 1조입니다. 예. 3조, 4조 추가는 어려워서 저는 이런 거를 발표하려면은 예. 우리 고위 공무원들 예. 또 국회의원 차기 당선자들 이런 사람부터 모여가지고 우리부터 삭감하고 공무원 연봉 삭감하고 세비 삭감하고 우리부터 줄이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그거를 고소득층한테 떠넘기는 거 저는 뭐 그 고육지책은 이해가 가지만 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상환 교수님. 이게 상당히 정책이 좀 묘한 정책이에요. 이런 분위기라면 약간 전체적으로 이게 정부가 어떤 분위기를 좀 잡을 건데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누가 봐도 고소득층으로 보이는 분이 만약에 기부를 안 한다. 그럼 엄청난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이 100% 지급하고 예. 고액 자산가들이나 30%는 기부를 하자 예.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예.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저는 국민의 단합, 높은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의식이 없다면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저는 100%다 주면서 예. 고액 자산가들이나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70% 발표가 났을 때 예.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글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비판글이 올라왔냐? 예. 세금 많이 내는 나는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아. 이런 소위 고액 납세자들이나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은 지금도 국가에 난 기여하고 있는데 아. 정부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나는 건데 왜 뺐는가? 그렇죠. 어. 그럼 100%를 주게 되면 납세에 예.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기부를 하게 되죠. 예. 기부도 선택이지만 예. 기부를 하게 되면 내가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은아마 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 예. 이 세액공제를 하기 전에도 예. 이미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 받는 예.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봄 쿠폰이 이미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나가잖아요. 그 지자체별로 지금 지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미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치원 엄마들이 모여서 그 예. 받은 아이돌봄 쿠폰을 모아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지역재난기부금을 신청하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그 받은 거를 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코로나에 잘 대응해 왔던 측면은 예. 뭐 법률로 강제해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차별 두지 않고 다 주고 아. 또 세액 공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의 문화, 백신 개발될 때까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묘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찬희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부 내용을 담은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재진 교수님.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준다라면 대략 가구 숫자로 한 약 2천만 가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당초 재원을 아끼려는 목표 상위 30% 정도를 원래 주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주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를 아끼고 싶다. 그러면서 기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만 가구 정도가 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선의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일단 들고요. 특히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 선의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가진 자라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또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만약에 기부금을 반납하는 자 내지는 받지 예. 않는 자를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15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예.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만큼의 성과를 걷지 못했을 때 예.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또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대략 한 30%를 당초대로 아끼기 위해서는 400만 가구 정도가 기부를 해야 되는데 네. 예컨대 한 10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네, 재원을 네.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 혹은 그 가정들에 예. 대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사회적 기부를 안 하네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탄과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 또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40%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 2015년도 9월에 문재인 당시 새천년 민주당 그 의장이 예. 그 대표가 예. 그때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 40%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남기라고 하는 부총리 혹은 예. 재정부 장관에게 예. 이와 같은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재정 예. 건전성 40%라고 했던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허물었을 때의 차이가 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내지는 예.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없다면 예. 재경부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장 예. 이야기는 내년 3월이나 되어야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예.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이 될지 더 이유가 될지 모른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예. 점점 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예.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경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예산입니다. 예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형들. 네네 아마 국가 부채 비율 40%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어찌 보면 이게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처럼 많이 인식되어 예.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마 관료들은 그게 더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을 예.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연상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아마 뭐 여론조사는 뭐 해본 건 없습니다만 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좌우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같은 비상 상황,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이 40% 룰을 아마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뭐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 200%고 미국도 100%지만 예. 사실 일본, 미국이 현금으로 거의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 이제 말씀처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30%를 추가 지급하게 되면 예. 한 3, 4조 정도 늘어나는데 예. 그만큼 기부를 하겠느냐.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럼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죠. 저는 아마 3차 추경이 됐든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추가적인 들어갈 수는 아마 있다. 국채 발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전망이에요. 많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 재정 건전성과 예. 아니면 이 긴급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예. 그 사이에 저는 뭐 그래도 절충점을 좀 찾은 것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400만 가구가 아니라 한 800만 가구가 기부했다. 그러면 정부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이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했어요, 일부러. 혹시 여기 나온 패널 분께서는 혹시 기부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사실 생각해 보니까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막상 대상자가 되면요. 알겠습니다.